금리 올랐으니 주식 끝났다. 이거 반도체엔 반은 틀렸습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2.75%로 올렸어요. 3년 6개월 만에 인상, 그것도 만장일치입니다. 보통 금리 오르면 주식엔 악재죠. 그런데 이번엔 반도체 쪽으로 오히려 반가운 통로가 하나 열렸어요. 오늘 셋만 정리합니다. 왜 지금 올렸는지, 내 대출하고 소비엔 얼마나 오는지, 그리고 왜 이게 환율을 통해서 보면 반도체엔 기회일 수 있는지. 오늘 키워드는 딱 하나예요. 방향전환. 14개월을 동결하다가 인상으로 틀었고, 게다가 반대표 하나 없이 전원 찬성이었습니다. 이 방향전환이 내 계좌하고 대출, 집값, 그리고 반도체에 뭘 바꾸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호재 악재를 잔뜩 늘어놓지 않겠습니다. 딱 하나만 깊게 팝니다. 이번 인상의 진짜 메시지는 2.75%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긴축으로 방향을 틀었고 한 번으로 안 끝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그 부작용으로 나오는 환율 안정이 반도체엔 오히려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조각으로 나눠서랍니다. 블록 하나, 한국은행은 왜 지금 올렸나?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물가예요. 올해 중동, 그러니까 이란 사태 이후로 유가가 오래 높게 유지됐고 환율까지 뛰면서 그게 수입 물가로 넘어왔습니다. 이게 차곡차곡 쌓여서 물가 압력이 됐어요.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치인 2%를 웃돌 거라고 보고 있고 하반기엔 3% 안팎까지 예상합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죠. 둘째, 집값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른 게 이번 인상의 핵심 명분 중 하나예요. 셋째, 가계대출입니다. 한동안 잠잠하다가 다시 증가세가 가팔라졌어요. 집값하고 가계빚, 이 둘이 같이 뛰면 금융 불균형이 커지니까 한국은행이 긴축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리고 하나 더 봐야 할 게 이번 결정이 만장일치였다는 거예요. 금통위원 7명이 이견 없이 전원 찬성했습니다. 게다가 결정문에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문구까지 넣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번 한 번으로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실제로 8월이나 10월에 추가 인상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연말 금리가 3%까지 갈 거라는 증권사 전망도 있어요. 체감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3년 반 넘게 이제 내릴 때만 기다리자던 시장 분위기가 이번 한 방으로 완전히 뒤집혔어요. 방향 자체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2.75라는 숫자보다 위로 방향을 틀었다는 사실이 훨씬 중요해요. 여기서 하나 더 짚고 갈 게 있어요. 작년 말에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못 올린 이유가 경기가 너무 약해서였습니다. 금리 올리면 가뜩이나 힘든 경제가 더 꺼질까봐 못 올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을 2.0%에서 2.6%로 올려잡았어요. 반도체 수출이 워낙 강하게 끌어주면서 경기 걱정이 크게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인상은 경제가 버틸만 하니까 물가부터 잡자는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해요. 겁먹을 인상하고 자신감에서 나온 인상은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시장에 충격이 크지 않았던 것도 이미 예고돼 있던 자신감형 인상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닐 수 있다는 게 진짜 포인트입니다. 증권가에선 연말 기준금리가 3%에 이를 거라는 전망, 최종적으로 3.5%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와요. 8월이나 10월에 한 번 더, 내년에 또 한두 번, 이런 그림이 깔려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의 2.75가 아니라 앞으로 몇 번 더 남았다를 기준으로 계획을 짜셔야 합니다. 블록 둘, 내 지갑엔 얼마나 오나? 이제 제일 궁금한 거, 내 대출 이자 얼마나 오르냐? 솔직하게 숫자로 갑니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낸 자료를 보면 주택 관련 대출 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 대출자 한 명당 연간 이자 부담이 약 29만 6천 원 늘어납니다. 이번 인상폭이 딱 0.25%포인트니까 이번 결정의 직접 영향은 대출자당 연 30만 원 안팎이라고 보면 돼요. 월로 나누면 2만 5천 원 정도입니다. 커피 몇 잔 값이죠. 당장 한 번으로는 감당 못할 수준은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진짜 짚어야 할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대출자한테 빨리, 예금자한테는 늦게 옵니다. 은행들이 대출 금리는 잽싸게 올리는데 예금 금리는 천천히 올리거든요. 실제로 5대 은행의 예대 금리 차, 그러니까 대출 금리에서 예금 금리를 뺀 격차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빚 있는 분은 부담이 먼저 오고 저축하는 분은 혜택이 늦게 오는 구조예요. 이 비대칭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은 30만 원이지만 앞서 말했듯 추가 인상이 남아있어요. 8월, 10월에 또 올리면 이게 누적됩니다. 두 번, 세 번 겹치면 연 60만 원, 90만 원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장의 30만 원보다 앞으로 더 오를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대비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단순 평균 계산이에요. 실제 부담은 여러분의 상환 방식이 원리금이냐 이자만이냐, 만기가 언제냐,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에 따라 완전히 다릅니다. 본인 대출 조건을 꼭 직접 확인하세요. 여기서 오해 하나만 풀고 갈게요. 뉴스에서 금리 0.5
0.5%포인트 오르면 이자 59만 원 는다는 얘기를 보셨을 수 있어요. 그건 0.5%포인트, 그러니까 2번 올렸을 때 기준입니다. 이번 결정은 0.25%포인트 한 번이니까 그 절반인 30만 원이 맞아요. 숫자에 놀라지 마시고 이번 인상의 직접 영향은 대출자당 연 30만 원 안팎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금하는 분들 입장에선 이 인상이 마냥 나쁜 것도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긴 해도 예금 금리가 따라 오르면 안전하게 이자 받을 기회는 늘어나니까요. 대출자에겐 부담, 예금자에겐 기회. 같은 인상이 양쪽에 다르게 작동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블록 셋, 환율. 여기서 반전이 시작된다. 자, 여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금리 인상, 대출자한텐 부담이죠. 그런데 딱 하나 반가운 통로가 열립니다. 바로 환율이에요. 그동안 원화가 계속 약했던 이유 중 하나가 한미 금리 역전이었어요. 미국 금리가 한국보다 높으니까 돈이 이자 더 주는 미국으로 흘러가면서 원화가 약해지고 환율이 1,500원대까지 치솟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국이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좁혀졌어요. 미국이 상단 3.75%, 한국이 2.75%니까 격차가 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이게 3년 6개월 만에 가장 좁혀진 거예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직접 금리 차가 축소되면서 역외 환율 거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원화 약세를 부추기던 구조적 부담이 한꺼풀 벗겨진 거죠. 그럼 이게 왜 반도체 얘기냐? 여기가 연결고리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한국 주식을 사고 싶어도 환율이 계속 오르면, 그러니까 원화가 계속 약해지면은 주가로 벌어도 환율에서 손해를 봐요. 이걸 환차손이라고 하죠. 그래서 환율이 불안하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대형 반도체주를 사다가도 멈칫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환율이 안정되면 그 환차손 부담이 줄어드니까 외국인이 반도체를 다시 그리고 꾸준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최근 우리 반도체가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에 크게 휘둘렸던 걸 생각하면 이건 분명히 우호적인 재료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신현송 총재가 언급한 그 역외 선물환 NDF라는 건 뉴욕이나 홍콩 같은 한국 밖 시장에서 거래되는 환율 상품이에요. 외국인이나 기업이 환율 변동 위험에 대비하려고 쓰는 건데 여기서 앞으로 원화가 더 약해질 것이라는 베팅이 쌓이면 그게 실제 환율을 더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한미 금리 차가 좁혀지면 원화가 계속 약해질 거다라는 베팅의 근거가 약해져요. 총재가 콕 집어서 이 NDF 거래에 영향을 줄 거라고 말한 게 바로 그 지점입니다. 원화 약세로 가던 관성에 브레이크가 하나 걸린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반도체 가격이 오르는 것 자체도 우리 경제엔 환율 방어막이 됩니다. 한국은행조차 반도체 가격 상승이 수출기업 수익뿐 아니라 교역 조건하고 국민소득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봤어요. 반도체를 비싸게 많이 팔면 달러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원화를 떠받치는 힘이 되는 거죠. 금리 인상과 반도체 호황이 환율 안정이라는 한 지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남들은 금리 올랐으니 반도체도 악재라고만 봐요. 그런데 환율이라는 통로로 보면 오히려 외국인을 다시 불러들이는 열쇠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솔직하게 하나는 붙이고 갈게요. 환율은 한미 금리차 하나로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 글로벌 달러 흐름이 더 큰 변수입니다. 연준이 다시 금리를 올리면 격차가 도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달 미국 FOMC가 남아있는데 여기서 연준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 금리차가 다시 벌어지면서 환율이 도로 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금리차 좁혀졌으니 환율은 무조건 내린다가 아니라 내려갈 여건이 하나 생겼다 정도로 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방향이 열린 거지 결과가 확정된 게 아니에요. 블록 넷, 그래서 반도체 부동산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반도체부터 볼게요. 금리 인상은 보통 성장주의 부담이에요. 미래 이익을 현재 가치로 계산할 때 금리가 높으면 그 값이 깎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국면은 환율 안정을 살펴 외국인 복귀 라는 통로가 그 부담을 상쇄해 줍니다.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반도체 실적 사이클, 그러니까 HBM하고 D램 슈퍼 사이클은 금리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축으로 돌아갑니다. AI 수요가 폭발해서 메모리가 없어서 못 파는 상황이 기준금리 0.25%포인트 올랐다고 꺾이진 않아요. 한국은행조차 반도체 가격 상승이 수출하고 국민소득 개선으로 이어진다고 봤을 정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금 삼성전자가 한 분기에 영업이익 89조를 내고 하이닉스가 영업이익률 70%대를 찍는 이 슈퍼사이클이 대출이자 월 25,000원 늘어난 것 때문에 멈추겠어요? 그럴 리 없죠. 메모리 값을 결정하는 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아니라 엔비디아하고 빅테크들의 AI 투자입니다. 그 투자는 지금도 계속 늘고 있고요. 그러니 반도체는 금리라는 창문으로 보면 안 되고 AI 사이클과 환율이라는 창문으로 봐야 제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러분이 꼭 가져가셔야 할 관점입니다. 부동산은 반대예요.
집값 잡기가 이번 인상의 명분 중 하나였으니까 대출 부담이 커지고 추가 인상까지 예고된 지금은 수요를 누르는 방향입니다. 다만 급락을 부르는 그림이라기보단 오르던 속도를 조절하는 쪽으로 보는 게 맞아요. 대출이자가 부담되니 영끌로 무리하게 사는 수요는 줄겠지만 그렇다고 집값이 폭락하는 건 또 다른 얘기입니다. 공급이 부족한 지역은 금리가 올라도 잘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 부동산은 오르던 열기가 한 김 식는 정도로 보시고 무리한 대출로 진입하는 건 지금 국면에선 신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응은 이렇게 갈립니다. 대출 있는 분은 지금 당장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만기가 언제냐를 점검하셔야 하고요. 변동금리라면 추가 인상 때 부담이 더 커지니 고정전환이 유리한지 은행에 문의해 볼 만합니다. 현금 들고 계신 분은 추가 인상 여지가 있으니 길게 묶지 말고 단기 예금으로 여지를 열어두는 게 낫습니다. 반도체를 들고 계신 분은 금리 숫자 자체보다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이 어디로 가는지를 보셔야 해요. 금리 숫자만 보면 악재, 환율 통로로 보면 반도체엔 기회. 결국 어느 통로가 이기는지를 봐야 하는 겁니다. 상대 포지셔닝. 금리는 올랐는데 반도체엔 왜 다를 수 있나? 이걸 자산별로 나눠서 증명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삼성하고 하이니스는 이번 인상의 상대적 승자 후보입니다. 금리 자체는 성장주의 부담이 맞아요. 그런데 환율 안정과 외국인 복귀라는 통로가 그 부담을 상쇄하고 무엇보다 실적 사이클이 금리하고 독립적으로 돌아갑니다. HBM 슈퍼사이클은 AI 수요가 끌고 가는 거지 기준금리가 끌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부동산은 이번 인상의 직접 타깃입니다. 집값 상승이 인상의 명분이었으니 대출 부담 증가하고 추가 인상 예고가 수요를 누르는 방향이에요. 은행은 전통적인 금리 인상기 수혜 섹터예요. 대출 금리를 예금 금리보다 빨리 올리면서 예대 금리 차가 벌어지면 그 차이가 은행 이익으로 들어옵니다. 단기적으로는 웃을 수 있는 쪽이죠. 성장주나 코스닥의 중소형주는 금리에 제일 민감합니다. 미래 이익 기대로 평가받는 종목들이라 할인율이 오르면 밸류 부담이 바로 커져요. 그럼 왜 같은 인상인데 반도체만 다를 수 있느냐? 핵심은 반도체가 금리보다 환율하고 실적 사이클의 지배를 더 크게 받는 섹터라는 데 있어요. 모든 자산에 공통으로 걸리는 악재인 금리하고 반도체만의 고유 재료인 환율 안정과 HBM 수요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실제로 지난 몇 달을 돌아보면 5월에 통화 긴축 우려로 금리가 오르고 외국인이 주식을 팔면서 환율이 올랐는데도 정작 증시는 반도체 업황 기대감으로 급등했어요. 이게 바로 반도체가 금리 하나로 설명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단기 런수 짓겠습니다. 자, 흥분만 시키면 안 되니까 반대편도 분명하게 짚을게요. 환율 덕에 반도체 호재라는 건 어디까지나 여러 통로 중 하나일 뿐이에요. 한국은행이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고 못 박은 만큼 추가 인상이 남아있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 성장주 전반에 할인율 부담이 커집니다. 금리 인상 하나 때문에 반도체가 무조건 오른다고 보면 절대 안 돼요. 지금 같은 국면에서 추격 매수나 레버리지는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황별로 나눠보겠습니다. 대출 있는 분은 고정금리냐 변동금리냐, 만기가 언제 돌아오는지를 지금 점검하세요. 추가 인상이 남았으니 변동금리라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금이나 현금 들고 계신 분은 한 번에 길게 묶지 말고 단기로 나눠 넣으면서 추가 인상에 따른 더 높은 금리를 받을 여지를 열어두는 게 낫습니다. 반도체를 보유한 분은 금리 숫자에 일희일비하기보다 환율하고 외국인 수급을 관찰하세요. 이제 막 새로 진입하려는 분은 다음 금통위하고 환율 방향을 확인한 뒤에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신규 진입자라면 조급함이 제일 큰 적이에요. 금리 인상 같은 큰 이벤트 직후엔 시장이 방향을 잡느라 크게 출렁이는데 이때 감으로 뛰어들면 변동성에 휩쓸립니다. 환율이 실제로 내려오기 시작하고 외국인 매수가 확인되는 그 신호가 뜬 다음에 나눠서 들어가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면 금리 악재보다 환율 호재가 우세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첫째, 다음 금통위에서 추가 인상 필요성 문구가 얼마나 강한지, 이걸로 추가 인상 속도를 가늠할 수 있어요. 둘째, 원달러 환율이 실제로 내려오는지, 이게 외국인 복귀 통로가 진짜 작동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셋째, 외국인이 반도체를 순매수로 전환하는지. 넷째, 가계대출하고 집값 지표가 둔화되는지, 이게 둔화되면 추가 인상 명분이 약해지니까요. 다섯째, 미국 금리하고 한미 금리 차가 어느 방향인지. 여섯째, 반도체 실적하고 HBM 수요 지표, 이건 금리하고 독립된 축이라 따로 봐야 해요. 일곱째, 예대 금리 차하고 시장 금리 반영 속도, 이 중에 서너 개 이상이 우호적으로 켜지면 금리 악재보다 환율 호재가 우세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정도 정리해 드릴게요. 다음 금통위는 8월 27일입니다. 여기서 추가 인상 여부하고 문구 강도가 나와요. 그 전에 8월 초에 7월 소비자 물가하고 국민소득 통계가 발표되는데 이게 추가 인상의
핵심 분기점입니다. 물가가 높게 유지되면 8월 인상 가능성이 커져요. 그리고 이달 미국 FOMC가 있는데 동결이 우세하다는 관측입니다. 여기서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으로 나오면 한미 금리 차하고 환율 방향이 다시 흔들릴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반도체 실적 시즌. 이건 금리하고 별개로 업황 자체를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이 네 가지 일정을 달력에 적어두고 하나씩 확인해 나가면 뉴스에 휘둘리지 않고 큰 그림을 잡을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판단을 뒤집어야 할 진짜 위험 신호는 따로 있어요. 환율은 안정되는데 반도체만 유독 약하다면 그건 개별 종목이나 업황 이슈라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이 다시 급등하고 추가 인상까지 가팔라지면 그때는 성장주 전반의 할인율 부담이 커지는 국면이니 한 박자 쉬어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한 가지 원칙을 드릴게요. 지금은 예언을 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찰을 하는 시기입니다. 금리가 위로 방향을 튼 건 확실해요. 그런데 그게 반도체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이라는 통로를 거쳐야 결정됩니다. 그러니 금리 인상 뉴스 하나에 사거나 팔지 마시고 환율이 실제로 내려오는지 외국인이 실제로 반도체를 다시 사는지 이 두 가지가 확인될 때까지 차분히 지켜보세요. 데이터가 방향을 알려줄 때 움직여도 늦지 않습니다.